네, 백분토론 오늘 함께해 주실 토론자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전 의원이셨죠. 정옥임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은편 쪽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북한 학자죠. 80년대 교환학생으로 김일성 대를 다니신 바가 있습니다. 남북 모두를 잘 알고 계신 전문가신데요. 국민대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늦은 밤 함께 시청해 주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백분 토론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 MBC 백분 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MBC 백분 토론은 역사적인 남북 당국 회담을 두고 제가 여러 가지를 좀 희망 섞인 담론으로 풀어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무산됐다라는 아쉬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다소 좀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남북 간에 논의해야 될 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남북 관계 일지 형식으로 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남 당국 사이에 회담을 가질 것을 남북 장관급 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수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불신이 극도에 이른 현 조건을 고려하여 앞으로 남북 간의 회담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남북 당국 회담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북한 측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북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예, 남북 당국 회담.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역시 그 남북의 수석 대표의 이것이 이견을 보여서 결국 무산됐다. 이렇게까지는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봤던 내용이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옥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조심스럽지만 어떤 희망 섞인 기대감을 가지고 12일, 13일 남북 당국 회담을 지켜볼 생각이었는데요. 조금 당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고 또 앞으로 지금 이 남북 당국 회담이 재개될지 아니면은 이대로 또 여러 가지 답보 상태를 계속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재개되더라도 이런 그 수석 대표의 급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인내심을 요하면서 또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또 때로는 유연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많은 고비를 넘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무산 사태를 일견 좀 예견한 바도 있고 재개되더라도 그렇게 아주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남북 당국 회담이라는 것이 이대로 무산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남북 간에 뭔가 고도의 신경전, 삿바 싸움 아니냐, 이런 좀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양 교수님? 예, 저도 기대를 하면서도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우려스러운 측면이 실무 대표 회담에서 합의문이 아니고 발표문이 나왔고 그 발표문 중에서 사망 사항이 북측과 우리 측의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니까 역시 남북 당국 간의 불신 또 그리고 상호 체제 차이에서 오는 나름대로 인식 이것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우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북 당국간 모두 이러한 회담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특히 주변 국가인 중국과 미국 모두가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환영 이런 평가를 하고, 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판문점 연락관 이것이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감이 끝났습니다만도 아마 내일 아침 되면은 다시 뭔가 남북 양측이 한 발짝씩 양보를 해가지고 좀 더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아마 6월 중으로도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예, 전봉근 부장님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측 수석 대표로 김난식 통일부 차관을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무산시킬 정도로 격에 대해서 문제 삼고 좀 북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북한의 나름대로 지난 20여 년간 한국을 다루면서 북한에서 자기들의 그러한 관행 버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지만은 북한은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는 받아주더라라는 식의 이제 그러한 버릇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그런데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결코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이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장관급이면은 북한의 진정한 장관급이 나오면 우리는 장관급을 내보내지만 북한에 나오려는 인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통전부의 김양근 부장, 우리가 생각하는 장관급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제 차관급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왜 종전하던 식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과거의 종전의 방식을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통일부 장관은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예. 그야말로 위에는 대통령만 계시는 그런 판인데요. 북한의 경우는 이제 내각의 참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각의 참사 위에는 다양한 청이 있고 아마 그 김정은 또는 김정일까지 가는데 아마 4-5개의 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은 그런 식으로 그걸 약간은 좀 격리시키는 방식을 해왔었고 그걸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과거에도 저희들이 보면은 북한이 이제 정검철, 김영성, 권홍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럭저럭 북한의 고위급에 해당됐지만 과연 권홍 내각 참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로 보면은 거의 국장급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불쾌했었지만 그래도 남북 관계의 대화 체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억지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보편적이고 상식에 맞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격을 맞추기로 노력했고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다 보니까 충돌이 난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관계도 엄연하게 외교적 관계의 틀에서 보자면은 이 격의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 측 수석 대표의 격이 우리 기준에 미흡해도 좀 수용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원칙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또 바람직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삿바 싸움 자체가 향후 있을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좀 형식에 지배해서 좀 부정적인 요소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아쉽습니다. 6년 만에 이제 장관급 회담, 장관급은 아니더라도 남북 간의 6년간의 긴 공백을 이제 넘어서는 좋은 계기가 이제 마련되는가 했는데,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시진핑과 오바마가 저렇게 8시간을 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갈등을 속에 안고 있으면서도 화기애애하게 얼마나 속으로는 서로 간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큰 작가각국의 미국과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서로 간의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6년 만에 조그마한 시작을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다툼으로 끝났구나.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북한이 또 저렇게 형식 문제 가지고 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보기에 과연 우리 한민족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못은 북한이 있지만 그 북한을 우리가 국력이 수십 배가 지금 되는데 그 북한을 잘 다루지를 아직도 못하나. 물론
뭐 내일 회담은 안 되지만 뭐 모레나 또 글피나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순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도 저는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진행 상황을 봤거든요. 제가 좀 조금 아쉬운 것은 북한이 지금 전략적으로 분명히 수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공세로 나간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 공세였을 때 북한을 조금 배려해줘서 일단 판을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회담에서 내용면에서 우리가 좀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좀 고치는 방향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형식 면에서 북한을 뜯어 고치려다가 판 자체가 깨진 건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예.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예. 판 자체가 깨졌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무산될 것인지 아니면 잠깐 결렬됐다가 다시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를 좀 보고 있는데 람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벌써 홍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남한 측이 요즘에 조금 너무 공세를 했습니다. 특히 김양곤 꼭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보도를 보았을 때 진작 가능할까 약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본 원칙은 그들은 경제력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들은 산진적인 부분에서 꼭 평등한 대우를 받고 가능하면 남한보다 또 어떻게 조금 더 높은 대우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정상회담을 보면 정상회담은 두 번째. 둘 다 평양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 평양을 방문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산진적으로 말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입장에서 보면 김양곤 비서는 사실상 육일제 장관님보다 조금 높은 편이는데 예. 또 특히 이번에 회담은 회담 위치는 서울이니까 예. 이것도 산진적으로 약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경험은 우리는 남측 한측 압력이나 미국 측 압력이 조금만 굴복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양보를 줄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약간 이 부분에서 제가 양 문진 교수님과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이후 양측은 타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중국이나 미국 영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부터 벌써 3월이나 4월에 북한이 긴장감을 고조하기 시작했을 때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회담을 위해서 이상하게도 역설적으로 회담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든 방법입니다. 그간의 북한의 어떤 패턴의 반복이라고 보시나요? 맞아요. 우리는 벌써 94년부터 여러 번 볼 수 있는 파트가 예. 아닙니까? 네. 94년 서울 불바다에 이야기했는데 94년 말 제네바 조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이 희망은 이번에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협박 외교를 통해서 나중에 보다 더 많은 양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제일 기본적인 목적은 지원 획득입니다. 알겠습니다. 얻을 건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북한의 상습적인 패턴을 반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확실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무산된 원인을 좀 짚어봤습니다만 북한이 어찌됐건 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극한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진정성 부분에서 진짜 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패턴의 반복인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북한이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를 상당히 비판을 하고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가지고는 기업주들과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하고 그러다가 상당히 갑작스럽게 남북 간의 어떤 회담 제의를 하는 배경에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제 끝났지만은요. 그래서
뭐 의제라든지 장소도 한국 정부에서 정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또 사실 제가 놀란 거는 그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하자고 해놓고 우리 측에서 판문점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얼른 받더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측에서 볼 때는 그 미중 정상회담을 상당히 의식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고 또 6.15 공동선언에 대한 그 13주년 행사를 하자는 것이 이제 그들의 그 중요한 그 강조점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촉박하게 되죠. 6.15 정상회담에 대한 그 기념 행사를 하기가.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배경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오늘 그 통일부에서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우리 측에서 그 김양건 통전부장이 그 대화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랑코프 교수님께서 이제 북한 측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 약간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그 6월 12일부터 이제 만약에 열렸으면은 그 남북 당국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마 2000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도 사실은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송금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을 세운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미국하고 어떤 회담을 한다든지 중국하고 할 때 적어도 물론 남북 간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고 특수관계지만 적어도 더군다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좀 서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통 라인이라고 우리가 그러고요. 또 과거 현인택 통일부 장관 시절에 김양건 통전부장이 물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또 이렇게 접촉을 한 일도 있고, 우리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는 뜻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신뢰의 방법 아니겠느냐 해서 제안했던 것이지, 북한에 대해서 그 강요를 하거나 또는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특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그동안의 장관급 회담을 그렇게 그 국장급이나 차관급하고 우리 장관이 했다는 사실을 많이 아셨을까? 아마 이번 기회로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과연 얼마만큼 또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회담 수석 대표의 객과 관련해 가지고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7월 달에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했는데, 우리 일부 언론에서 박재규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내각 책임 참사 정검진하고는 객이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회담의 그 수석 대표 간의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첫째, 이 북한의 그 대표단장, 우리나라 수석 대표, 이것은 북한의 고유 권한이다. 남측에서 왈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또 그리고 북측 체제의 특성상 내각 참사가 아니고 내각 책임 참사, 책임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남측의 장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북한이 그걸 짚고 넘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수용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우리는 대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장관회담 이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94년도에 그 당시 그 정상회담입니다. 94년도에 그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측의 이홍구 통일부 장관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홍구 통일부 장관의 직책 직위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측의 카운터파트가 누구냐 하면은 김용순 대남 비서 겸 통전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통일부 장관의 계획을 맞춰가도 통통 라인 한다 하면은 우리 이 6.17 통일부 장관 부총리 계획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다만 해도 그만큼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체제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랑코프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 북한에 있어가지고 당국가 체제 아닙니까? 우리는 대통령 중심의 행정체제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장애 요인으로서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삿바 싸움 정도로는 괜찮으나 이것이 아주 결절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반대하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이제 좀 그걸 짚어보고 싶습니다. 대화 테이블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북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지금 앞서 진정성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또는 뭐 그 원인이라고 할까요? 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은 남쪽에 대해서 그렇게 진정성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진정성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먼 미래에 정말로 남북 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때 북한의 진정성을 바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진정성을 쌓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다면 왜 나왔느냐.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 혹시 자기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 특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죄어 들어오는 그러한 세계적인 반북 있잖은 그 제재 체제를 좀 이걸 어떻게 좀 흔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북한의 자기들은 핵무장과 경제 건설을 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최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진 건설의 핵심은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자가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중국도 약간의 유보감이 있고 그래서 남쪽에서 일부의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마 상당히 많은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했었고 그리고 그러한 그 판단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면 아마 앞으로도 회담의 필요성은 일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미중 관계에서 미중 정상 간에 자기에게 중국이 자기의 편을 조금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미중 간에 많은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뭐 미중 간에 그렇게 최용의 특사를 보내서 중국에 설명을 하고 좀 양해를 구해도 별 효과가 없다면은 아마 어쩌면은 조금은 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제재의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자의 지원 그리고 외교적 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화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중국 측 태도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이제 중요한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한중 정상회담도 북한은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과연 정확하게 읽고 있는가. 물론 저도 뭐 정확하게 못 읽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한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진핑 주석한테 일종의 면박을 당하고 뭔가 주변국들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때문에 지금 대화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걸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적어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북한이 연속적으로 현충일날 대화 제의를 하고 우리가 오히려 장관급으로 하자라고 역제안을 해서 또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하는 건 북한이 하나 정도 양보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마지막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한다고 보면 이번에는 좀 북측 지역에서 하는 게 본래 관례였다고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하자고 했는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담을 서울에서 하면은 그 실무 접촉이라도 그러면 북한 지역에서 하자. 이게 개성을 제안했는데 우리가 또 판문점을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례적으로 북한이 또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북한이 계속 받는 걸 보고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은. 걔네들은 이거 저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겠구나. 우리가 이처럼 남한에 양보하면서 지금 대화로 나간다. 그러나 혹시 우리 정부가 북한은 지금 뭔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제 경종이 울린 게 실무 접촉을 했는데 아주 여성 부장이 왔는데 김성애 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 부장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대외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북한도 좀 유하고 좀 부드러운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한 거죠. 그런데 10차례나 회담을 지연해 가면서 결국은 타결을 안 시키더라고요. 일종의 북한이 나름대로의 자기네 경고를 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대표에 대한 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그 대표 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한 말씀만 드리면 김양건은 10년 전부터도 통전부장이고 지금 계속 그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 계속 옆에서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할 때 보면은 김정일은 오로지 김양건 혼자 딱 데리고 하고요. 예. 우리 대통령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두 분이 배석을 했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그때도 정상회담 배석했는데 지금도 또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나오라고 한 거는 거기서 10번이나 거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교각사루란 그 사자성어 생각나는데 이 쇠뿔이 아주 못생겨가지고 이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걸 고쳐지면은 한 번에 고쳐지겠습니까? 뭐 싸매가지고 계속 교정하듯이 몇 년을 싸매두면 혹시 교정될지 모르지만 예. 한 번에 우린 교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다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달 말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한이 요번에 그 결렬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를 볼 것이냐. 이거를 판단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나름대로는 우린 대화 노력을 했다. 예. 그런데 남한이 괜히 형식 가지고 따져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는 회담을 못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남한하고 북한에서 판이 깨지면 누가 더 손해인가? 물론 북한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둘 다 손해고 우리도 손해라는 거죠. 예. 지금 그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과정 일련의 그 실무 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그 선전전을 좀 노린 부분도 좀 있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명분 축적도 상당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좀 활용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우려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앞서서 네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랑커프 교수님, 이번에 그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태도 변화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태도 변화, 중국의 태도 변화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고 또 한중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 대한 의식도 좀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번 그 대화 재개가 북미 대화의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노림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는 물론 한중 회담, 그 한미 회담이 중요하고 예. 특히 지금 요즘에 중국이 대북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북한 국내 정책입니다. 우리는 벌써 60년대 북한 그 대남 정책, 대외 정책 역사를 보면 북한은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 가지이지만 아마 70년대 말부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로는 국가 및 정권 안전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외국 지원 획득입니다. 예. 그들이 기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또 세 번째 목적이 지금 그들이 관심이 없어진 목적은 적과 토널입니다. 지금 그들은 토널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국내 정치 때문에 중국처럼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결국은 그들이 시대착오적인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없고 할 수 없이 외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60년대 그들이 기본 전략이 무엇입니까? 후원 국가는 두 개 있으면 됩니다. 원래 소련과 중국 가능하면 서로 미워하는, 서로 대립하는, 서로 경쟁하는 후원 국가 두 개 있으면 최고이다. 그들이 갈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문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예. 중국은 북한 무역뿐만 아니라 대북 지원을 거의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어느 정도 지나친 중국 영향을 가로막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보니까 북한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사실상 원래 이명박 행정부 시대도 남한과 관계를 좋다고 개선할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측, 남한 측은 그들이 받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조건이 없는 지원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필요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지원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북측이 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지원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남북 대화에 있어서 늘 우리가 좀 좋게 말하면 배려나 관용입니다만 대화 성사를 위해서 예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회담이 무산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뭔가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이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남북 당국 대화가 무산되면서 상당히 기대에 차서 지켜보셨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실망이 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남북 모두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이 개성공단 문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금강산 해변에서 50대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패당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걸거들며 계속 분주탕을 피우고 있는 조건에서 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은 제2의 금강산 사태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예, 그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어서도 개성공단이 멀쩡했었는데 개성공단이 드디어 이제 잠정 좀 운영 중단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서 이 개성공단에 관한 의제를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의했는데 이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공장 가동을 멈춘 지는 7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장마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가동이 되긴 돼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측의 진정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일단 양무진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이 말씀드리기 전에 그 용어에 있어가지고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신 앵커께서도 계속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을 계속 말하는데 예. 그 진정성은 잘못 들리면 가치론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국제정치, 정치할 공간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의 행위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 합리성을 띌 때는 이것이 국가 이익과 관계될까요? 북한 체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북한이 뭐 도발하고 뭐 이 말의 폭탄은 그건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볼 때 계속 미국이나 한국의 계속 북한 행위에 대해서 진정성을 운운했어요. 그 진정성 해가지고 결국 이것이 바뀐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용어에 대해서 신중을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개성공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남북 간의 실무회담에서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합의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개성공단입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그 이 말과 글 속에 뜻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합의서에도 개성공단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 부분에서 적극 회담이 열렸다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한의 재발, 이 계속 이 개성공단을 갖다가 대남 압박 수단, 이것은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 정상에 있어가지고 선 재발 방지, 예. 후 정상화.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마 선 정상화, 후 재발 방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선후 관계에서 명백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하면은 이것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면은 개성공단 거기에 그 기계 장비 설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완제품 시즌이 끝나면은 거의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좀 더 통 크게 접근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냐. 123개 업체들의 생명성 이것을 우선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갖다가 재가동하고 실무회의를 조만간에 개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회의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개성공단의 안정화 예. 이 부분을 좀 더 제도하는 수순으로
간다 하면은 회담도 지속되고 또 우리의 목적도 관철될 수 있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 정상화 후 재발 방지라는 북측 입장을 좀 수용하는 쪽이 현실적이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양 교수님께서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합리적이죠. 정치학으로 보면.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최고의 그 효과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도발도 하고 필요하면 갑작스럽게 안면 바꿔서 대화 제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질이 된다는 게 문제고 개성공단으로 이제 넘어가면 만약에 그 남북 당국 회담이 열려서 개성공단이 의제로 올라간다면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의제로 올리겠다라는 것만 합의를 본 것이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정상화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 나중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개성공단이 요번에 중단된 거는 그 북한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선 일방적으로 중단한 겁니다. 그 문제 제기가 뭐냐면은 남북 한미 간의 연합 훈련,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 지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북한의 그 요구,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에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또는 그 민간 NGO들이 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발 방지 문제는 실제로 개성공단에 대해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일단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이제 토로하시는데 설사 당국 회담이 열린다 해도 과연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합의를 이룰 수가 있었겠는가. 이산가족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랑쿠프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시라도 또 열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북한의 행동이죠. 의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장담합니까? 그러나 행동을 가지고 서로 행동 대 행동으로서 신뢰해야 되는 게 맞고 단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제가 그 저희 소속당과 관련 없이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일각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정경분리하자는 말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동의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 군사, 외교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기업 활동을 하다 막히고 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모두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을 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차제에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이유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애초에 막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내일 당국 회담이 열렸어도 저는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네. 우리 정부가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개성공단을 그럼 그들이 왜 닫았느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실질적인 문제로 개성공단 임금이 144달러입니다. 근데 중국에 지금 압록강만 건너가면 중국에는 300달러가 지금 넘어가요, 임금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 기업, 자기네 5만 3천 명 근로자를 반값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김정일이 굉장히 꿈이 컸어요. 개성공단에 현대자동차가 지점이라 그 조립소라도 좀 생겨서 부품이라도 좀 생산해서 다른 부분에도 좀 산업이 좀 활력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노동력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게 그냥 임금만 받아먹는 거지 북한 내부의 산업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별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임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정권 유지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5만 3천 명 근로자들 정말 가장 아주 충성스러운 근로자들을 보냈더니 이 초코파이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길래 이 맛있는 기적의 과자를 만드느냐. 이 점심에 쇠고기국을 주는데 우리 수령은 전혀 못 주는데 이거 매일같이 이걸 끓여주는데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 같다.
그들 생각으로는 다 정신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900억 원도 좋지만 이거 5만 3천 명 정예 부대가 다 지금 자본주의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듯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리의 존엄을 뭐 해쳤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김정은 정권은 이 개성공단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그만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언론에서 이 900억 원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압박을 해도 문 닫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들로서는 좀 모욕적이죠. 또 하나는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 근로자 900명에 대해서 인질을 삼을 수도 있다. 국방장관께서 뭐 인질 구출 작전까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뭐 국방장관 당연히 그런 말씀하신 건 국방장관으로서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 입장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북한 지역에 와서 일하는 남한 근로자들을 우리가 인질로 삼겠다. 이것이 그냥 조용조용히 우리가 언론의 보도 같은 게 없이 얘기됐으면 괜찮은데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그럼 우리가 뭐 마피아나 뭐 깽 집단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음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완제품 찾아오는 실무회담에 응해라 계속 몇 번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북한의 체제를 소위 모독했다고 하는 거, 900억 원 때문에 못 닫는다, 인질로 삼는다. 이거 대부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에서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은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항상 소중한 사업으로 민족의 사업으로 생각해 왔다. 이렇게 해명해주고 그 국방장관은 당연히 우리 근로자가 억류당하면 구출하는 거니까 당신들 인민무력부장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면 뭔가 받아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개성공단도 저는 진작에 풀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 의원님의 말씀은 개성공단이 이렇게까지 폐쇄로 간 데는 북한 내부에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기존에 좀 걱정, 이거 랑코프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 잠시만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울고 싶은 아이를 뺨 때린 격이 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아니고요. 요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당국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안 풀린다는 거죠. 이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기업 123개 기업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라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풀리는데 문 닫아도 우리 123개 기업 물어주고 그다음에 그들은 900억 원 손해 보니까 엄청난 피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당국회담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별로 풀리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확약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 말씀으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호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출발하면 풀린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정부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 정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개성공단의 가치, 남북 관계에서의 가치에 대해서 수차례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북한의 자기의 이유로 해서 북한이 다른 데 인력을 송출하는 게 더 싼데 근데 북한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우를 하고 그리고 국내 기업의 가치를 알고 그렇지만은 국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부로서 또는 국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인질이 됐다면 제 생각에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피해 못지않게 우리의 엄청난 피해인데 그렇다면 그 피해를 일단은 감수를 하고 이것을 좀 더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시 한번 남북 간에 다지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명도 되고 그리고 아마 해외 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식의 그야말로 막가바식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달 말을 지나면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기계들 다 녹슬고 기업들 다 도산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살려놓고 그다음에 이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해결책은 아직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양 교수님하고 의견이 네, 비슷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군요. 그 랑코프 교수님께서는 이 개성공단이 북측의 일테면 계륵 같은 뭔가 계속 유지하자니 체제에 좀 위협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접자니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군요. 왜냐하면 아주 이중적 북한 정권이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너무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보면 돈을 버는 방법.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원래 희망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돈을 잘 버는 방법입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 초코파이 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는 너무 무서워. 바꾸어 말해서 그 북한 그 5만 명의 산, 5만 4천 명 북한 노동자들은 그냥 키가 크고 좋은 옷을 입은 그 남한 사람들을 자주 보고 그들 가운데 그들 5만 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족들을 포함하면 아마 25만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노동신문이 써서 그 보도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또 중요하냐? 그냥 사상 문제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이냐? 우리는 현 단계에서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아마 북한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토론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토론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들이 입장은 돈 이익이 그 사상 문제보다 더 중요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중적인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아주 다릅니다. 성격을 보면 아주 다릅니다. 금강산 관광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난 지금 확실한 통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2007년이나 2008년에 그 금강산 그 지역에서 그 북한 노동자는 400~500명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그 북한 주민들이 다 간지에 이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받고 위험한 사상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선택이 있었을 경우 그들은 아마 금강산 관광 체제는 그 개성공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없지만 저희 생각은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그런데 제가 금강산과 양 교수님 잠깐 말씀 듣고 드리죠. 예. 우리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예. 근데 저는 랑코 박사의 개성공단 그 비사회주의 또 자본주의 황수의 물결 때문에 개성공단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문을 닫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북한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황건평, 나진선봉 왜 했겠어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엊그제 보도를 보면 아십니까? 마식령 스키장, 갈마 비행장, 세포단지 엄청 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의 그 동부 삼성에 북한 근로자들이 약 2만 명, 300명에 가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다 크게 따지면 다 비사회주의, 자본주의, 황색 물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그 개성공단 이 부분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 김대중 대통령과 서명한 일종의 그 6.15 공동선언의 토대입니다. 그런 생각을 봤을 때 이번에 내놓은 것도 제일 먼저 이걸 내놓은 것은 6.15 공동선언과 관계되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사이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거 치워 앞에 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코파이 운운하고 뭐 거기에서 그 황색 물결 그러고 이것은 저는 전혀 설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물론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옳을 수도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중국하고 그 라손 특구하고 개성공단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부르주아 환색 바람이 많이 나옵니다. 북한 사람들이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 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중국에 대한 지식은 남한에 대한 지식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은 사상적으로 중국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희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정영희 교수님께 드리고 듣죠. 요번에 이제 의제로 올라갔던 것 중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랑코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금강산 경우는 우리 관광객들이 올라가도 튜브 관광이라고 할 정도로 제한된 지역만 가서 보니까 훨씬 북한 그 정권 차원에서는 위협을 덜 느낄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재발 방지와 유감 표명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 우리 박왕자 여사를 총을 쏜 사람을 표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아사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도 자신들이 기존에 밟아왔던 단계에 대해서 다시 되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딜레마도 있고요. 개성공단이 분명히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오염이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평이라든지 낮은 선봉에 비해서 저렇게 전격적으로 투자가 돼서 노동자들이 5만 명, 가족과 합치면은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연동된다는 것은 한국과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핵은 지금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발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핵과 경제의 병진 정책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대화하지 않으면 중국과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현금원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그런 계산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제에 홍현익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북한과 회담을 할 때 우리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상당히 아래로 보고 한 적도 없거니와 요번에 신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다 좋다. 그런 신뢰를 밟아 나가되 적어도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 그리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은 아까 계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개성공단 자세히 보면은 물론 투자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라든지 국민의 안전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투자한 그 기업주들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라는 딜레마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을 돌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산이 됐지만 다시 열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밟아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금강산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정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금강산의 현대아산의 50년 독점 개발권을 그냥 압수해버렸거든요.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다음에 금강산 특구법 그것도 완전히 시장 경제도 그렇고 국가 간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거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원상복귀해야죠. 그건 기본이고요. 그러나 이제 박왕자 씨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 유익 장관 때 국회에 가서 유익 장관이 하신 말씀이 제가 3대 조건이 있었잖아요. 진상조사, 그다음에 재발 방지 책임자도 처벌하고 가능한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유익 장관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입니다. 국회에서 하신 말씀이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 보장만 확실히 해주면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미 해줬다. 2009년 8월 달에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한테 해지 않았냐. 이제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에서 유익 장관이 하신 말씀이 한 번만 또 해달라. 그거는 개인 기업 회장한테 한 것이니까 우리 통일부, 한국에 책임 있는 당국한테 북한에 책임 있는 당국이 보장만 해준다면 재개하겠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좀 더 전향적인 걸 표방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사과 문제 또 나오면 이게 금강산 관광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재발 방지만 확실히 해주면은 재개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와서 더 조건을 더 싼다면 북한이 아무리 급해도 아마 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이사 조치는 그러면 좀 뭔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이사는 천안함 폭침에 남북교를 다 중단을 했으니까 뭐 금강산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다 포함해서 오이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예, 그런데 이 금강산 문제가 뭐 정치적으로 큰 위험은 없다고 아까 랑코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 교수님은 어떤 의미에서건 그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할 것들이 선결돼야 된다는 입장을 좀 말씀하셨거든요. 좀 약간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굉장히 그 개혁 개방적인 자세에 비해서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에 그야말로 많은 뭐 전자기계 산업이 들어와서 갑자기 북한의 전자산업이 부활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개성공단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우리의 첨단 기술이 못 들어간 배경에는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약산 수출 통제 규범이 있어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북한의 잘못인데 북한은 왜 안 들어오냐고 계속 우리에게 이제 투덜거리는 거죠. 그런 국제사회 규범 때문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못하고 중국도 못하고 미국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과거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데 북한도 알아야 될 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장을 하고 핵공갈을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제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현금을 그것을 개개인 그 근로자를 주지 않고 북한에 현금으로 뭉치로 넘겨서 거의 9천만 불에 가까운 현금을 북한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러한 것은 한국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쉽고 자기들은 굉장히 방어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안 되는 자세거든요. 그리고 금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은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많이 얽혀 있으니까 그야말로 계획 개방 효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야말로 지출하고 양보를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금강산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이 개혁 개방 또는 교류 협력의 효과가 굉장히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보고 자연을 보고 현금을 건네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북 간에서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개성공단과 그리고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내용에 인도주의 문제와 순수한 경제협력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개성공단은 연간 우리 돈 한 900억 정도 되지요. 또 그리고 지금 금강산 만약에 재개된다면 한 4, 500억 될 겁니다. 북한에서 이 900억과 4, 500억, 북한도 국가인데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돈이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에 있어가지고 무산, 단천, 그리고 지금 이제 마그넷 사이트라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런 것을 현금으로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의 독재 자금이고 이것이 핵개발 전쟁이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강산 관광도 2010년 2월 8일 날 남북 간에 실무자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이 박양자 씨 3대 조건에 대해서 다 문서해 가져왔습니다. 방금 우리 홍 박사 말씀처럼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재발 방지. 그런데 그때 우리 당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북한에서 그것을 문서 가져오면은 검토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재개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박양자 사건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유감 표명도 이미 했습니다. 두 번째, 3대 조건. 북한에서 언제든지 문서해주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말씀드린 대로 이 현금으로 들어간 것은 다 핵개발 전용된다고.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3대 조건 아무리 하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면 위반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위반이 안 되고 순수한 경제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장려하고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더욱더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예. 저는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는 순수한 민간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남북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사업이 순수한 민간 부분이긴 하지만 그 돈이 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이 건너지는 과정으로 볼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달러가 바로 북한에 들어가고 현재 북한으로 볼 때는 누구도 그 돈이 모두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 이용된다. 모두 북한 핵 개발에 이용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으로 볼 때는 현재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돈, 전혀 꼬리가 없고 불순하지 않는 유일한 돈이 현재 한국으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9천만 불이라는 현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한 돈이 북한의 통치자금이 이용된다, 이제 핵에 다 이용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니까 그냥 설로서 추정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현금 유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900억, 금강산에서 한 500억, 그런데 뭐 미국은 현금을 안 줬습니까? 미국은 유해 발굴할 때 빵빵칠 가방에 현금 넣어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갖다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00만 불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0만 불과 9천만 불은 굉장히 큰 돈의 차이가 있고요. 아니, 그리고 돈의 차이가 현금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 실험 이후, 북한의 핵 무장 이후, 그리고 핵 보유국의 것을 선언할 이후의 상황은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을 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천만 불이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사실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새 정부 들었을 때마다 미국에서 전투기 사잖아요. 김대중 정부 뭐 40대 아니면 60대, 노무현 정부 40대 아니면 60대, 이명박 정부 40대 샀고 임기 마지막 작년에 또 60대 더 살려다가 이제 왜 임기 중에 2번이나 100대를 사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죠. 한 대에 얼마냐면요. 1억 달러입니다. 한 대에 1억 달러. 그러면 1,100억 원 지금 환율로. 근데 40대를 사는데 우리가 5만 3천 명 북한 직원들 1년 동안 임금 총액을 해도 그거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40대에 계속 우리가 비행기 전투기만 삽니까? 구축함, 뭐 이지스함 다 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 9천만 불이라는 돈이 북한에겐 큰 돈이지만 우리가 그걸로 북한을 관리해서 얻어들이는 효과, 통일을 준비하는 효과, 그 5만 3천 명을 대한민국 편으로 만드는 효과, 남북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효과, 국제적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 이 모든 걸 감안할 때 그 F-15 한 대 값이 그만한 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자, 그게 물론 현찰로 주는 건 좀 아깝죠. 그러나 그 효용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그동안에 이 21차례 장관급 회담이 있었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만약에 개최됐어도 다른 것이 바로 핵 문제죠. 핵 문제의 존재죠. 3차 핵실험을 했다는 거고 지금 뭐 무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무기를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사더라도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한 비대칭적 살상 능력에 인질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핵 때문에 그렇죠. 어디 핵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화생 무기도 그냥 있고요. 또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순수한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해서 유엔 제재의 범위에 벗어난다 말씀 맞는데 지금 그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의 경우 우리는 순수한 민간이죠. 근데 과연 북한이 순수한 민간의 카운터 파트냐라는 것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만약에 또 진영 싸움을 벌인다면 그거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수석 대표의 급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입장을 정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김양건 부장이 안 오면 우리 대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조평통 부국장을 내세우니 급을 맞춰서 실질적인 대담을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강산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사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뒤가 다르죠. 이미 사과 받았는데 류우익 장관이 마지막에 임기 말에 사과는 안 받아도 좋으니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국민이 죽었는데 현대 회장한테 사과한다라는 게 저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생각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그 개성공단도 그렇고 또 금강산도 그렇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일차적인 우선권을 주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유익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사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 다시 재개하자 그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데 사과를 안 해도 좋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우리 통일부의 관료에게 재발 방지죠. 이를테면 관광객 신변 보장만 해준다면 재개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셨고요.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던 게 간단하게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양건 얘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다시 이제 당국회담이 또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인식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김양건이 그럼 안 온 것에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김양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정원장하고 통일부 장관 다 겸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북한에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이 의제로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거기다 또 더해가지고 6.15 공동회사, 7.4 공동회사 또 교류협력까지 다 넣었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그것을 절실히 원한다면 김양건을 왜 안 보내겠습니까? 내각 책임 찬사 정도, 국장 정도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낸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목매달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진짜로 북한이 다급해서 우리가 갑이고 북한이 진정으로 을이라면 김양건을 보내죠. 김양건을 보내서 큰 빅딜을 해서 다 얻어가죠. 그 정도로 지금 다급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 정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다급하지 않은 게요.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생각해서 우리가 대화 제의를 했다라고 계속 기록해 놓기 위해서 지금 대화 제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닫아도 그렇다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기계들 뜯어가지고 남포의 신의주의 반해서 남포는 일본 사람들 와서 경영시키고 신의주에는 중국 사람들 와서 시키는데 물론 그 작물이니까 국제적으로 누가 와서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심정은 같은 동포인 남한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는 이보다는 차라리 외국인에게 하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남한 사람이 잘 산다는 게 가장 김정은에게 무서운 그 정권 파괴 요인입니다.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 잘 사는 건 다 알 거예요. 그러나 남한이 잘 산다는 게 다 퍼질 때는 김정은 정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개성공단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주는 관계다. 일방적으로 취해적으로 주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그야말로 닫을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하기는 하지만 지금 북한의 입장이 김양건을 보내지 않는 걸로 봐서 목매다는 을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오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북한의 김양건이 왔을 때 그 당시 북한이 드디어 이제 우리의 그동안 그 압박 전술에 이제는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굉장히 많은 기대감,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북한은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같은 상대에 놓고서 우리가 대우를 하고 같은 상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바로 하자는 것이죠. 꼼수를 부리지 말고 바로 하자는 것이죠. 절대 한국이 북한을 얕잡아보고 이번에 북한은 약자 입장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전문가도 없고 정부도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도 회담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회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회담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데 다만 거기에 나와서 이제는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자. 그리고 북한에서 차관급이 나오면 우리도 차관급이 나가는 거. 그게 아마 상식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또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이제 자꾸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정국 박사님하고 정홍임 선생님하고 지금 개성공단이 연간 900억, 금강산 감각 500억, 엄청난 큰 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북한이 거의 목을 매달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자꾸 오해셔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봐야지.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번 당국간 회담에 홍해 왔느냐? 직접적 배경은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기 때문에 홍해 옵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달리 중국이 엄청나게 세계 북한을 압박한 겁니다. 그 압박이라는 건 뭡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토대한 압박뿐만 아니고
중국의 독자 제재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용의 특사가 갑작스럽게 간 거 아니겠어요? 예. 두 번째, 지금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 했죠. 물론. 그런데 그 6일 날이든가요. 그거 보면은 이미 한미중이 대북 압박 공조 엄청나게 세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 대해서 이것은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한이 남북 대화보다도 오히려 북미 대화가 더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대화를 하려는데 미국이 선남북 대화, 구북미 대화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대화를 거치지 않고 북미 대화는 갈 수 없다. 그 판단성에서 아까 앵커 선생님도 말씀한 대로 소위 말해서 북미 대화의 징검다리, 예.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 그런 측면에서 남북 대화를 호응했다 보시죠. 그럼 일단 대화가 열리면은 그러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최대한 목적, 최소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개성공단도 정상해가지고 현금도 필요하고 건강성 강화도 필요하고 또 6.15 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의 소위 위원 사업을 관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지금 그 왜 이렇게 대화를 서둘러 제의를 했던가에 대한 그 해석에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남북 당국 회담이 지금 현재는 유보된 상황이지만 만약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유는 다르지만 양무진 교수님의 논리라면 북한이 역시 개성공단에 대해서 강력한 스테이크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타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같은 그 논리 지금 그 논리 방향은 다르지만 지금 그런 같은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지금 북한이 굉장히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압적인 자세라 그러는데 과거에도요. 그 장관급 회담 할 때 뭐 김양건 지금 문제는 상대가 김양건이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책을 총괄한다면 저쪽에서는 통전부장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니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고 단지 개인적으로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금강산 그 박광자 여사 얘기만 했는데 천안함이나 연평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마치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파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당신들이 잘못했어 하고 얘기한다라는 차원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제가 가지는 높아심은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과 문제는 그러면 접어두고 신변 보장을 한다면 이거 재개해야 되고 또 정상화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재발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다뤄도 된다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단 한 점도 고민이 없으신지 적어도 적어도 우리는 뭐 전문가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대북관계 관계 개선 이전에 국민과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뿌리 깊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강경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과거에 싶습니다.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그게 어떻게 과거에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일입니까? 박광자 씨가 그러면 저 미래에 일어났습니까? 과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로 똑같은 얘기인데 과거에 사로잡힌 일이니까 과거를 접어두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100%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남침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십만 명을 죽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사과했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논리를 그러니까 비약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북한이 한 거를 하나하나 과거에 하나하나 들춰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들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들추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우리의 빛나는 통일 조국을 위해서 통일 비용도 줄이고 개성공단 같은 것도 여러 개 해서 우리의 중소기업들도 다 살리고 북한 주민들도 개성공단에 개성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 아주 그냥 윤택하게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요. 개성 시내에 들어가 보면. 그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면 결국은 북한이 무너져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40배나 우리가 잘 사는데요. 40배나 잘 사니까 조금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자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퍼주자는 것 그러면 또 퍼주자는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빛나는 미래, 2050년에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5위의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 통일 비용도 줄여가면서 하기 위해서 독일의 통일 비용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예, 그런 거를 생각해서 조금은 더 슬기롭게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완전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북한과 교류, 북한과 협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전투기보다, 새로운 전투기보다 그 남북한 미래에 대해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는 사실상 이와 같은 단기적인 토늘, 연반제 토늘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토늘이 나중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바로 지금 시작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 역사를 보면 지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김일성 주석은 남침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까? 사실상 남침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을까? 북한 교과서를 보면 북한 탈북자들이 입 모아 북한에 살았을 때 다 북침이라고 북한에 대한 침략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예. 또 사실상 우리는 북한 역사를 보니까 북한은 한 번만 옛날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납치 사건입니다. 일본인 납치 사건.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하지 했습니다. 어떤 경주의 때문에 모험주의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미안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본과 관계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진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게 무엇이냐 지금? 옛날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쓴 사과에 대한 요구는 제가 보니까 현실주의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논리가.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 뭐 계속 진행하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논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예,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이 논의를 들어온 것은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좀 풀릴 것인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 과제가 있을 것인가를 좀 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부딪히는 부분이 북한도 있고 이제 우리 정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랑코프 교수님과 양무진 교수님이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홍 의원님도 그러셨고, 1억 달러짜리 전투기를 사는 것보다는 북한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 개성공단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에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섯 분의 생각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남은 문제인데, 이 남북 대화,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북한의 핵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고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greed that North Korea has to denuclearize, that neither country will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armed state. 북한이 9.19 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소쩍새가 한 번 운다고 해서 국가고 씹히는 건 아닙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한미중 삼각 협력 뭐 이런 건 동의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협력 관계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미중 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내 비핵화 그리고 북핵 불용 방침이 천명이 됐습니다. 이거 기존의 중국 입장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예. 그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늘 강조해 왔습니다. 예. 단지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의 행동을 볼 때 그 비핵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북한 정권의 어떤 그런 급변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느냐에 대한 많은 회의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또 그런 행동들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 이제 달라진 이유는 중미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을 하고 스스로가 핵 보유국으로 천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군사력 강화가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그럼 G2라고 하는 중국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그 연동성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특히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면 그 괌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그걸 축소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제안이었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수십 배 잘 살면 뭐 합니까? 지금 그 무기 하나로 뭐 지금 F-15도 얘기하시고 많은 첨단 무기를 얘기하시지만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외교를 잘 해가지고 결국은 신뢰 프로세스를 쌓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 남북 간의 신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건 우리의 안보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보니까 우리 윤병세 장관께서 서쪽에서 한 번의 울음으로 꽃이 필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윤병세 장관께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나서 그렇게 이해하면 괜찮은데 두 분, 세 분 울면서 꽃이 피도록 우리가 환경 여건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 환경과 여건 조성이 뭡니까? 대화와 교류 협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핵과 관련해서는 참 이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예.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남북 회담의 계기시마다 이 핵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주요 의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북한의 비핵화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이 G2가 공동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접근 방법에 있어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에 비핵개방 3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선비핵화 후 남북관계 이러한 구도 속에서 가다 보니까 비핵화도 못하고 남북관계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하나의 평가 좀 뭔가 미흡했다. 그 속에서 병행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 좀 병행 이것은 결국은 이 노무현 정부의 선순환 구조 남북관계와 비핵화 이거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걸 보거든요. 예. 그런데 단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러한 선순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박근혜 정부와 이런 남북관계와 비핵화에서 선순환을 하면은 지금 이제 중국도 돕고 있고 미국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환경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에 첫 회담에서 만약 회담이 열린다면 예. 첫 회담에서 이 비핵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소위 말해서 일종의 우선 의제 순서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조연설이라든지 또는 수석 대표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이 비핵화 중요하다. 이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 진전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비전 코리아 있다. 이 정도 그러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설명하고 또 우리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북한에 보여주고 이런 식의 접근이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겠느냐. 선 비핵화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사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접근 방법과도 저는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 핵 문제가 왜 그렇게 안 풀렸느냐, 합의가 4-5번이나 만들어지는데 왜 자꾸 깨어졌느냐라는 것의 그 배경에는 북한의 변화가 없었다. 북한이 구태연한 행태 속에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서 결국에는 핵합의가 만들어질 때 그 핵합의가 지속성을 갖도록 하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정부의 그 기본적인 입장도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입장은 전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제를 넣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북한도 최소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 약속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9.19 육자 공동성명에 있었던 그것에 대한 합의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2.29 북핵 합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재확인 또는 일부의 그 행동에 대한 그 실시 정도는 있어야지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그야말로 남북 관계가 안정되게 대화 체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것은 그렇게 큰 요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이 합의 문구에 비핵화는 들어가야 된다. 그거 뭐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남북 간에 대해서 그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채용의 특서가 중국 가가지고 육자회담 이야기는 했지만 비핵화 부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남북 대화에서 그걸 한다?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남북 대화에서 북한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되고 그것이 문구로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북한도 그러한 것을 밝히는 것은 육자회담의 경우도 될 것이고 다른 경우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그러한 언질이 있어야지 대화 체제, 남북 간의 협력 체제가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현재의 남북 대화, 개성에 대한 회담, 금강산에 대한 회담은 충분히 열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거론할 수 있고 거론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비핵화를 우리가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반도 비핵화선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북한은 안 지키고 있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비핵화를 의제 삼아서 정작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할 얘기는 우리는 나만이 두려워서 핵을 결국 만들게 된 게 아니다. 두려운 건 당신들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 미국은 미국은 수천 개의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핵을 가졌다 그래도 너댓견데 수천 개 가진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 우리 정권 부시 행정부 때는 붕괴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한국이 미국한테 그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게 보증서를 가지고 와서 그럼 나만 하고 그러니까 위임장을 가지고 하면은 해보마. 우리가 근데 미국한테 그걸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평화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거긴 또 줄줄이 엮여 나오는 게 주한미군 철수해라. 북한에는 중국군 한 명도 없는데 왜 남한에만 28,500명이 있냐. 이렇게 하면은 실익이 없습니다. 1박 2일 이 문제만 가지고 토론하다 말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그래도 슬기롭게 잘한 게 실무 접촉을 했는데 두 가지 이견 사항이 있었는데 비핵화를 우리가 의제화하려고 해서 북한이 거절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부도 지금 슬기롭게 이거 해봐야 큰 소득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양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그 마지막에 공동선언문으로 남북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런 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라고까지 명시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남북 당국 회담을 해서 그게 들어가면 이제 북한이 다시 한번 핵을 포기할 마음이 있다는 거를 공동으로 선언했으니까 육자회담을 갈 수 있는 조그마한 단초는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정식 의제화는 하지 않되 이게 아까 얘기하시듯이 뭐 만찬을 하면서 얘기한다든지 계속해서 그 공동선언이라도 나온다면 그거 공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협상의 경무선을 보면은 물론 우리하고 한미중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 용어 들어갈지 기대하겠죠. 근데 북한은 이것을 갖다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첫째, 비밀리에 중국 가가지고 이 문제를 선물 주고, 그 다음 미국 가가 선물 주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한테 제일 먼저 비핵화, 그것은 하나의 꿈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무산된 그 배경이라든가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된 이유, 또 주로 논의될 의제의 방향성,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다시 남북 당국 회담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상당 기간 좀 보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적인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좀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정부 측에 대한 재원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씩 좋은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분당 한 5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순으로 람코프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 문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김 씨가 그 북한에서 그 실본을 장악하는 동안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핵무기는 체제 안보, 체제 유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첫째로는 억제력 수단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협박 외교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물론 외교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실천주의적으로 말하면 그 비핵화를 현 단계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 쪽으로 좀 듣고요. 예, 홍 의원님.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1인당 소득으로 쳐서 20배 정도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20배 잘 사는 사람에게 평화는 훨씬 더 중요하다.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수도권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까지 갈 거 없이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더욱 중요하다. 더더욱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은 독재체제라서 김정은 자신의 그 집안, 김정은 하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국민 한 명의 생명까지도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는 북한에 비해서 적어도 10배 이상 소중하다. 그러니까 돈가로 투자해서 평화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남북 관계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당국자회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 부장님. 예, 저는 현재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그러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변 국가의 신뢰를 쌓고 국내의 남남 합의에 대한 신뢰를 쌓고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를 진행 과정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백분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남북 회담이 잘 되면은 그래도 저는 일희 하지 말자는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 정부 모두 남북 간의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일비 하지 말고 좀 더 끈질기게 긴 안목을, 긴 호흡을 가지고 성과를 기다리는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양 교수님. 저도 이번 당국 회담 무산을 너무 그렇게 상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 이제 남북한 모두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발씩씩 양보만 하면 접전 찾는다. 그렇다면은 2, 3일 내에 곧장 지금 이제 판문점 연락관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측의 새로운 제안 하면은 북측 또한 새로운 제안으로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력을 게으리 하지 말라. 이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정 교수님. 네, 오늘 토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평화라든지 핵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돈을 풀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돈을 덜 줘서 북한 인민이 여전히 하나도 변함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대로만 해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 당국 대화가 열리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작이지 마무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와 균형을 맞춰서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 문제와 그다음에 핵 문제 얘기, 사과하지 말라, 핵 얘기하지 말라. 이게 과연 진정한 남북 회담의 내용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초 백분 토론을 이 남북 당국 회담 성공에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무산됨으로 해서 무산된 원인이라든가 또 향후 전망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 중에 남북
관계 또 대화의 물꼬를 트거나 어떤 성과를 얻는 것은 일희일비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취지는 다섯 분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일단 보류되고 무산됐습니다만 또 새로운 기대를 가져오면서 또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MBC 백분 토론 다섯 분의 열띤 토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시청해 주신 방송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